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적으로 연결된다.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가 창출되는 궁극적인 세계를 만드는 게 메타버스의 진화입니다.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오감, 후각, 청각 다 자극을 해서 우리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기술들이 이것을 넘어서 어떤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성학 운영을 맡고 있는 경영학부 강성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3탄으로 저희 학교 AI 소프트웨어 학과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혼합 현실,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의료 영상 이런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희 정윤행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정윤현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는 실감 현실 기술 소개라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선 두 강의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은 이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과학자로 생각했을 때 관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어떤 산업이죠. 산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확장 현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컨셉과 어떤 예시 위주로 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유용한지 메타버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늘 스티븐슨의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언급이 됐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건 메타 가상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좀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는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그 현실의 어떤 주인공이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로 이제 그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 혹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어느 정도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것들을 처음 이제 어떤 뭐랄까요, 구현화했다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어떤 게임이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어쨌든 구현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아바타 형태로 이제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그 가상의 메타버스라는 환경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뭐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직업을 갖는다던가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구현을 했죠. 그 최근에 이제 아마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제 영화를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떤 메타버스라는 그 어떤 특징을 좀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거고 어떻게 진화될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Oasis. 그래서 어떤 한 주인공이 이제 헤드셋, 그 VR 헤드셋을 이제 쓰고 이제 어떤 그 자신의 그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 가서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다양한 활동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경주도 하고 어떤 다른 캐릭터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신의 이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쌓아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유명세와 어떤 명예가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어떤 현실에도 좀 이제 점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라이벌들과의 일단 어떤 충돌이 있고, 근데 그런 충돌이 이제 현실에도 이제 위협을 가해지면서 이제 그 가상에서도 어떤 두 주인공과 적 간의 그 충돌이 있고, 현실에서도 적과 충돌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메타버스라는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로그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만약 아바타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잃는다. 이 두 가지가 메타버스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어떤 유기적 연결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임이라던가 어떤 가상으로 여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자 경험에서 어느 정도는 국한됐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가봤다 정도로 멈췄는데 이것을 넘어서 어떤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현실과 연결이 된다라는 게 가장 좀 잘 대변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아바타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잃는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과 가상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상에서 얻었던 어떤 무언가, 가치들이 만약에 아바타가 사라지면 없어지고 그게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적으로 연결된다. 이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직도 많이 먼 길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진화를 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결정성, 결절성.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이 어떤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다른 플랫폼에 가서 어떤 쇼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로그인을 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무결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장성은 이제 당연하게 사회적 공간적으로 진짜 내가 실자감을 느껴야지 이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성은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환성은 이제 현실과 가상의 어떤 경험과 데이터가 서로 연동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성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재화 서비스들이 어떻게 발생했다면 이것들이 현물 실물 경제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한강에 이제 공원에 가서 어떤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가상의 공간에서 샀을 때 그거를 진짜 실제로 우리가 그 공간에 가서 다시 받아올 수 있으면 이게 어떤 경제성이 연결됐다고 하는 한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까 이제 메타버스 레디 플레이 원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아바타는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겠지만 어떤 아바타는 어떤 다른 캐릭터와 어떤 사랑을 나눈다던가 어떤 캐릭터는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던가 이런 것처럼 복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활동을 하지만 그 개별의 활동성이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뭉치는 것, 이게 5가지 특징이 이제 아마 메타버스의 진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안에서 나 현실에 있는 사람과 가상에 있는 사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가 창출되는 궁극적인 세계를 만드는 게 메타버스의 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아직 사실은 굉장히 초기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발달되면서 그런 우리가 말한 이 5가지 특징들과 함께 궁극적인 모습으로 좀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늘 좀 전달해드리고자 싶은 거는 확장현실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확장현실은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과 현실이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 포인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확장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확장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확장 현실 안에도 여러 가지 기술 셋이 있어요. 그 기술 셋을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현실하고 가상을 딱 보고 그 다음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상이냐 현실이냐,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얼마나 섞였냐, 이거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구자에서 정의를 하면 Virtual Reality Virtually Continuum이라고 해서 현실 가상 연속체라는 말을 활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피사의 사탑을 우리가 가면 직접 볼 수 있죠. 근데 가상으로 피사의 사탑을 100% 재구현하면 가상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의 공간에 우리는 현실에다가 일정 수준의 아주 미약한 정보의 디지털 정보를 어그멘트 할 수 있죠. 증강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그먼트 리얼리티, 증강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많은 부분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일부의 현실적인 데이터를 증강했다. 어그먼트 버추얼리티 라는 게 증강 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딱 잘라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용어는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이라는 말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을 조금 구별을 하자고 하면, 가상현실은 완전한 가상 형태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현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게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가상현실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완전히 몰입돼서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게 가상현실의 큰 특징이라서 사실적인 그 어떤 시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화면에서 지금 제가 학생들 그 참가자들을 보고 있는데, 참가자를 그대로 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 명찰이 없다면 그 학생들 머리 옆에다가 이렇게 학부와 이름을 이렇게 가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게 혼합현실의 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혼합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을 잘 인지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지한다는 건 아까 지금 학생들하고의 예를 보여드렸을 때는 사람의 얼굴을 인지해서 누군지 알아내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알아냈을 때 가상 정보들을 증강하는 거는 우리는 가상현실보다는 조금 더 덜 디테일하고 덜 현실감이 있어도 되겠죠. 요 차이가 이제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의 좀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확장현실은 뭐냐? 확장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과 현실 중간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좀 포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기술표준기구나 소비자기술협회 같은 곳에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장현실은 가상과 증강, 그리고 혼합현실,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들을 포함해서 미래에 또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몰입형 현실 그 기술들을 다 아우르는 걸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현실의 예시는 뭐 두 가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혼합현실, 그러니까 확장현실 안에는 혼합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요. 가상과 증강은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구분해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혼합현실 예를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자동차가 있을 때, 이게 포드에서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자동차가 있을 때 그 사이드 미러를 직접 사출해서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 사출한 모양에 따라서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직접 사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지금 여기 그 초록색 아니 사이언색으로 보이는 그 사이드 미러 있죠. 그게 여러 그 헤드셋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가상의 컨텐츠예요. 그걸 통해서 이 그 사이드 미러가 어떤 모양으로 했을 때 어떤 각도로 뭐가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차랑 어울리는지를 이렇게 가상 실제 환경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예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현실하고 혼합된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안에서 현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증강한다. 이게 혼합 현실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가상현실은요, 100% 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헤드셋을 이제 의사분인데 헤드셋을 쓰게 되면 나는 바깥을 볼 수는 없어요. 안을 보는데 그 안이 수술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환경에서
어떤 시술을 연습해 보는 건데 이게 시술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잖아요.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유사하게 이 실습 환경, 수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숙달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수술 환경에 경험했을 때 숙련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가상현실의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현실에서는 저런 어떤 사용자의 그 어떤 아까 그 누워 있는 그 환자 아바타겠죠? 아바타가 최대한 현실감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다리를 만졌을 때 그 다리의 촉감이라던가 어떤 다리가 구부려지는 것들과 이런 게 최대한 현실감 있으면 되게 가상현실 잘 구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확장현실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아주 예전부터 좀 기초적인 컨셉들은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18세기 초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볼 때 우리 눈은 어떤 3차원 이체감을 갖고 눈을 어떤 화면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도구화 시킨 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뭐 1900년대에 오면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개발이 되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점점 전자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 후각, 청각 이런 것들까지 다 자극을 해서 우리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기술들이 이제 점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주치는 2020년 현재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직접해서 우리가 헤드셋 형태로 좀 느낄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제 발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더 많이 발달돼야 되지만 요것들이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광고 같은 것들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가 안경 수준의 헤드셋으로 증강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더 집착화되고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메타버스의 진화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얼마나 빠를지는 이제 우리가 연구자나 어떤 뭐는 다양한 산업계의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좀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이지만 좀 더 고퀄리티의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특별한 헤드셋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현실 헤드셋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조금 더 집적화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기술, 그 다음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할 거냐, 모션 캡처 기술을 보게 될 텐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학과 이지혜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 2학년 이지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 소개해주고 계신데 기술들에 앞서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차이점을 두는 거는 메타버스와 이전의 기술들의 차이점은 연결성과 확장성. 아까 이제 전달드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되게 지금까지 뭐 영화를 학생들이 많이 컴퓨터 그래픽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되게 그럴듯하고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실감 나요. 마치 내가 뭐 겨울 왕국에 보게 되면 뭐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것들이 이제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을 잘 모델링하는 건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됐었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와 큰 차이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건 기술이 아니고 산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장현실이라는 기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 연결성이라는 거는 어떤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네트워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기술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떤 아까 증강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을 잘 인지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서 아까 말한 확장성, 연결성 이게 같이 들어가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드리고 싶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예. 네, 저는 인공지능 전공 박유원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 의사들이 수술실을 이제 연습하는 그 확장 현실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좀 현실하고 좀 오차가 있게 되면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훈련을 이제 그걸로 하신 적이 있으시면은 좀 실제로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학계에서 논문 형태로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전문가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다 알고요, 그렇죠? 얼마나 뭐 그 도구를 다루는지 숙련도가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이런 레지던트들 이제 되게 이제 임상에 처음 발을 디딘 학생들은 어떤 도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어디다가 어떤 도구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교육할 때 이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동영상은요. 이 무릎에 있는 이 뼈에다가 어떤 어떤 도구로 해서 이렇게 삽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삽입할 때 그 진동이나 이런 거는 지금 느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는 좀 구현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그런 진동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언더스탠딩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랑은 그냥 교수님들께서 더 시니어 분께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봤고, 또 하나 학생들이 혹시 보고 싶으면요, 우리 대학에 이제 길병원 있지 않습니까? 길병원에서도 이런 VR로 어떤 수술을 실제로 녹화를 해서 형태로 수술 실제 경험 있는 분이 이제 한 거를 VR로 아예 녹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시간짜리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헤드셋을 쓰면 실제 수술하신 분 있죠? 그분의 시야에서 무슨 도구를 어디까지 넣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학생들이 조금 한번 체감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이유가 왜 만들겠어요? 유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가상현실이든 확장현실이든 디스플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건 연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건데, 그럼 가상을 얼마나 우리가 몰입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드냐였겠죠. 그 중에 우리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는 입체감이에요. 우리의 눈은 이제 양안을 갖고 있죠. 좌우로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65mm로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에서 각각의 눈은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가까운 걸 보거나 멀리 있는 걸 봐요. 이래서 가변 초점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카메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입체감을 확보하는데요. 그래서 그 입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4가지 물리적 자극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게끔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가 아닌 가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 동영상은요,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영상인데, 여기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3차원 입체감을 느끼고 그다음 뎁스, 깊이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게 가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헤드셋으로 쓰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청각적인 느낌도 효과도 주기 때문에 진짜 타는 느낌, 이런 걸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3차원 3D 입체감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 세대 헤드셋 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한 스마트폰으로 VR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에서도 3D 입체감은 지원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D 컨텐츠가 제공이 되면
입체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3D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현실 환경을 어떻게 가상화, 디지털화, 모델링 하느냐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3D 파노라마 카메라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학을 이제 가상화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대학 가천대학교를 이제 그 캠퍼스를 이제 그 3D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헤드셋을 쓰면 더 현실감 있거든요. 근데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광장에서 옆에 좌우를 보고 위아래를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취업센터로 알고 있는데 취업센터도 이런 모양으로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우리 그 바람개비 동산 있죠? 바람개비 동산도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죠. 이거와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수술도 이런 형태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도구에 다양한 카메라를 이제 붙여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체 씬을 다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양한 카메라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죠. 하나의 그 공간에 대해서 그걸 스티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붙여요. 붙이는데 우리가 3차원으로 느낄 수 있게끔 다양한 그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붙여서 원통 모양, 원구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3차원의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상현실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 디지털화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진짜 우리가 입체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확장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장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에도 디스플레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증강현실에서는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제가 학생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화면에다 얼마나 그 현실을 방해하지 않고 가상의 정보를 올려내느냐, 추가적인 정보를 증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안경 있잖아요. 그 안경에다가 안경은 이제 반투명하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볼 수 있잖아요.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이 안경에 여기 안쪽에다가 어떤 가상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렌즈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는 화면에 최대한 간섭이 덜하고 가상 컨텐츠를 올릴 수 있죠. 이게 이제 옵티컬 시스루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이게 기술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거는 비디오 시스루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상현실 헤드셋처럼 내가 헤드셋을 써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현실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카메라 2개가 있어서 그게 카메라로 그 실제 현실을 이제 실시간으로 나한테 스트리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 오른쪽 게 이제 그 비디오 시스루 디스플레이인데 이렇게 학교겠죠. 학교 복도인 것 같고요. 그거를 카메라로 보면서 가상의 구를 이제 올려놓고 있는 걸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비디오 시스루 디스플레이고요. 이제 옵티컬 시스루,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내가 안경을 쓰고 거기에 진짜 내가 보는 애다가 좀 그 증강하는 거, 저게 좀 더 어려운데 요게 이제 그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거와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 조금 지나왔는데 우리가 이 촬영한 사람이 그 바닥을 그대로 보면서 가상의 디지털 정보가 계속 증강되고 있죠. 되게 혼합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옵티컬 시스루의 디스플레이의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옵티컬, 비디오 시스루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가 낫다, 뭐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느 거는 좀 경제적인 거고 어느 거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조금 고가인 거고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를 좀 학생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컨텐츠, 가상의 컨텐츠를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라고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가상의 물체 혹은 컨텐츠를 우리가 상호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기술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게 발달이 됐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게 어떤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물체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조이스틱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손으로 뭔가 잡고 조정을 하는 거. 그리고 뭐 트랙볼, 그러니까 원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걸 만지면 이제 3D로 조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데이터 글러브.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이 손에다가 글로브를 껴서 내 움직임을 다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더 발달되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물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넘어가서 생체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그 명령 체계, 상호작용 방식들을 어떤 시선, 손짓, 음성 명령,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컨트롤러 없이도 직접 가상의 물체랑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렇게 생체 기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거는 손을 갖고 하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손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을 추적한다는 건 우리가 헤드셋에 앞에 이제 보통 카메라가 달리는데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손의 끝점이나 특징점을 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는 것처럼 손에 어떤 몇 번째 손가락인지를 인지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떤 특징점으로 해서 내 손가락이 굽어졌는지, 몇 번째 손가락이 굽어졌는지, 손을 피고 있는지, 그리고 뭐 손을 이렇게 같이 깍지 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탁자에 이제 손을 놓고 있죠. 그래서 탁자의 어느 지점에 뭐 검지로 갖다 대면 이렇게 지도가 보이고, 그 지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쓸게 되면, 손을 움직이게 되면 스크롤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린 컨트롤러가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실제 가상의 물체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 이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바,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생들은 이 UI를 굉장히 많이 보죠. 슬라이드 바, 그거를 직접 손으로 잡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굉장히 정밀하죠. 어떤 가상의 물체가 있으면 이걸 짚던가 아니면 만져본다던가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손 추적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슷하게 눈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셋에 이제 바깥쪽을 나타내는 카메라 말고 안쪽에도 카메라를 달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의 눈, 동공을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그 눈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방향 전환, 내가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본다던가 눈을 깜빡인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호작용 혹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 추적이 좀 좋은 장점 중에, 아니면 활용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상의 현실에 나를 나타내는 게 아바타잖아요. 누구랑 대화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슬퍼요. 그 사람하고의 너무 감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슬픈 표정,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나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추적도 하나의 예를 보면, 이거는 뭐냐면 가상의 물체가 동동 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켜요. 그럼 그 가리키는 물체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다가 계속 가리키게 되면 그 물체가 사라집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저 오렌지색 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라보면 계속 돌고 있죠. 돌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가리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경험하진 못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말고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어떤 가상의 뭐 이렇게 큰 문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문서가 너무 크면 스크롤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눈을 이 컨텐츠를 다 읽고 아래를 가리키면 그러니까 다 읽었다는 걸 인지하고 올려주는 거죠, 내용을. 이런 것들이 이제 눈 추적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음성도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이스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랑 대화를 하죠. 사람은 사람과 어떤 의사 전달이나 어떤 상호작용에서 말이라는 걸 활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또 컴퓨터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의 말은 구어체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형태를 지키진 않죠. 그것을 텍스트 형태의 명령어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어로 이제 가상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건데, 요 얘는 뭐냐면요, 눈 추적과 음성 인식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여기 보면 use voice to select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구를 가리켜요. 그리고 select라는 말을 하면 그 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인터페이스가 하나 개별로 동작하기도 하지만 같이 연동해서 사용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정밀한 조작을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First, bring up your gaze cursor by saying select. Select. 지금 말을 하고 있죠. select라고요. 네. 연습한 거고 인지한 걸 볼 수가 있죠. That moves when you move your head 그 is the 구가 gaze 세 개가 cursor. 생기면 Now 눈으로 한 target 군데를 again 가리킬 with 거예요. the gaze cursor and say select. Select. 지금 select라고 말했죠. 선택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 생체 기반 인터페이스, 손, 눈, 음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건데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처럼 되게 복합적인 그 어떤 사람의 몸을 활용해서 인터페이스가 돼서 내가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날아다니는 새가 된다라는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래픽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옛날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상하고 싶다. 앞으로 미래엔 더 정밀하게 가능할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적으로 3차원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 날아가는 느낌을 갖게끔 하고 이제 팔을 이동해서 이제 진짜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고 그 날갯짓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선풍기 비슷한 게 있어 바람을 불죠.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는 느낌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고 그다음에 오감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모션 캡처 기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라는 걸로 나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를 대변할 때 정밀하게 대변하고 싶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 모션이 가상의 공간에서 바로 그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걸 하기 위한 기술로 모션 캡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는 사람의 움직임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모양, 우리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마디마다의 어떤 특징점이 있거든요. 그 점의 움직임을 다 저장을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 요게 이제 활용되는 게 가상현실에서 나만의 아바타가 생성됐을 때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실제 사용자의 물리적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연동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요걸 이제 제가 가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클럽인 거예요. 춤을 추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몰입해서 춤을 추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춤을 춘다면 그것이 실제 저 환경에서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춤을 추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 혼자 추면 되게 웃기겠죠. 근데 진짜로 보는 저 화면에서는 저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막 누워갖고 스핀 돌고 있으면 엄청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저런 화면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예시들은 이거는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많이 아시죠? 거기에 그 이모티콘 그 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 녹화할 때 어떻게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몸에 까만 타이즈를 입은 다음에 까만 타이즈 중간중간에 뭔가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게 위치를 측정한 그 각각의 부위의 위치를 저장하는 어떤 센서라고 할까요? 어떤 그 마커라고 할까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나 정밀하죠. 마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션 캡처할 때는 정말 웃기지만 저걸 진짜 모델로 하면 또 좀 남다르죠, 다르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이제 미리 녹화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그 전쟁하는 전쟁터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총을 쏘고 이제 적을 이제 격파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환경일 때 헤드셋을 쓰고 이제 내가 움직이면 그게 게임 속에 그냥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모습이에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하는 볼이 있죠. 그게 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내가 총을 쏘면 이제 앞에 이제 뭐 어떤 적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진짜 총을 쏘게 되는 거죠. You're on boulevard, you don't keep those things out. 자, 그래서 요런 것이 모션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는 되게 전문 스튜디오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그 좌측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위에 천장에 어떤 되게 빨간색으로 카메라가 다 붙어 있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내 움직임에 있는 내 움직임을 3차원 위치를 계속 추적을 해요. 그걸 저장해요. 그러면 그게 내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스튜디오 형태로 돼서 두 사람이 있을 때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걸 이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오렌지색으로 화살표로 된 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센서 혹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나의 팔과 머리 정도 그리고 다리 정도는 이제 추적할 수 있어서 그게 현실의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좀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기술들은 이제 크게는 이제 요 3가지 정도로 좀 잡고 싶었어요. 나머지 것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확장현실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것들, 얼마나 가상현실에서 그 디지털 정보를 실감 있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느냐, 요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웹엑스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실감현실 기술, 가상현실이나 확장현실을 우리는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시설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되게 우리 은근하게 우리 현실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요, 5층, 6층 뭐 이런 데 가면 가상현실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아까 그 총 게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장현실은 사실은 아직은 이제 학생들이 경험해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현실에서 경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이제 정말 기기조차도 이제 뭐 나온 지 2, 3년 됐고 굉장히 고가라서 아직은 접근하기는 힘든데, 이런 것들은 어떤 학교의 연구실이라든가 어떤 학교에 어떤 이런 VR, AR 센터가 있으면 그런 데서 좀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 이 VR, AR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아까 뭐 확장현실 기기들은 조금 적은 편인데 가상현실 기기들은 좀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함께 좀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확장현실은 좀 기기가 고가라고 했잖아요. 가상현실은 사실상 이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직접 사서 써볼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선에서도 좀 놀라울 정도로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기를 사서 직접 이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기계공학 안현진 학생.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4학년 안현진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착용하는 헤드셋이 조금 투박해 보이고 무게도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헤드셋이 좀 더 부피가 줄거나 정말 실제 안경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기술들은 또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겠죠. 산업에서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본 그 혼합 현실 기기 있죠? 그거는 한 350g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350g을 썼을 때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무게를 분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써도 좀 착용감이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건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명의 사람의 데이터, 머리 두상을 다 모델링을 해서요. 그걸로 무게 분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10만 명한테 스트레스가 덜 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만든 기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가겠죠.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현재는 어떤 무게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분산을 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안경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안경에는 지금의 기술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헤드셋 형태로 됐을 때 모든 기술들을 다 집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술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랄까 그게 조금은 축소되는 형태로 이제 타협을 해서 가겠지만 안경 쪽으로 진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제 가깝게 오는지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 5년 안에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화되는 걸요. 네. 그리고 그 웹엑스에서 나왔던 김찬빛 학생 질문이 있는데요. 가상현실과 확장현실은 시각, 촉각 등의 물리적인 상호작용까지는 일반적인데요. 그와 반대로 감각이 제한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냅스 기반 센서들의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었는지 앞으로의 발전 가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시냅스 기반의 센서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어떤 뇌 기반의 그런 인터랙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뇌파가 바뀌거든요. 그 뇌파를 기반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추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시냅스 기반의 센서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연구 초기라고 좀 그러니까 이 분야에 되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연구 초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 발전을 정말 많이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초기다. 그래서 감각이 제한된 사람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아직은 조금 이걸 좀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제한된 사람들이 모든 감각이 제한되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앞을 보실 수 없으신 분들은 청각이나 음성으로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봉쇄됐다 이렇게는 좀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좀 앞선 두 강의에 비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에 집중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좀 그 어떤 IT 기술이 우리가 이제 산업의 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 그 산업이 메타버스고 앞으로 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